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창대 인문교양출판부의 정소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백낙청 TV 3주년을 맞아서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공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의 포맷으로는 초대석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공부길입니다. 백낙청 선생님과 인권학자이자 성공회대 명예교수이신 조효재 선생님 모셨고요. 양자를 겸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제가 시청자들께 인사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지금 설명하셨듯이 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서 창비의 정소영 부장이 진행을 맡아주셔서 인사도 하셨고요. 오늘 모신 분 조효재 교수님은 당신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겠지만 인권사회학 연구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환경 생태학 문제로 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라는 책이 3년 전에 나왔나? 네, 2022년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신간을 거의 다 탈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이제 미리 좀 보여주셔서 약간 열심히 하려고 읽었습니다만은 아직 책은 안 나왔습니다. 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뵙고 2008년에 장작과 비평 봄호에서 이렇게 같이 지면 대담하고 이번에 17년 만에 이렇게 뭐 그중에 뵙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그것도 또 포맷을 이렇게 대담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2008년 봄호에 나오고 나서 가을부터 제가 어떤 계기로 기후 생태 위기와 인권을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큰 변화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만 해도 그냥 지면 대담이었는데 이렇게 뉴미디어 시대의 유튜브를 통해서 17년 전에는 백낙청 TV는커녕 백낙청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유튜브로 뵙게 되는 게 굉장히 참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빠르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고, 또 17년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이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대담을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네. 7년 만에 대담을 하시게 된 그 감상을 주로 말씀하셨고, 자기소개는 거의 생략을 하셨는데 성공회대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언제 제가 은퇴하셨습니까? 예, 작년 연말에. 예.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대 명예 교수이시고 예. 저서에 대해서는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그리고 신간 그 두 권만 언급했습니다만 그 밖에도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인권사회학,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마이너로 이렇게 뭐 글로벌 사회학 이런 것도 조금 가르치고 했었는데 기후 생태 위기를 합쳐서 이렇게 넓혔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전혀 예상 못했던 예, 변화입니다. 이제 근황 말씀하시고 계셔가지고 백낙천 선생님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신간을 곧 출간하실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조효재 선생님도 최근에 다시 신간 탈고를 하셔서 올해 안에 하반기에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대담을 하게 된 게 시기적으로도 좀 맞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고 좀 그 두 책 다 우리 정 부장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 출발점으로 삼은 책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효재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태와 기후에 관해서 본격적인 저술을 하시기 시작한 지가 좀 되셨고요. 타사에서 나왔지만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2020년도에 내셨고,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는 그런 계열의 책으로는 두 번째 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 그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출간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은 감상이 좀 더 그래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그런 상상이 좀 필요하구나 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다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그때 당시에 에코사이드라는 말을 좀 처음으로 알게 됐었거든요. 이게 그 제노사이드 할 때 사이드를 붙여서 이제 만든 말이잖아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선생님 설명 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말 자체를 만든 분은 아서 겔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생명윤리학자 분이세요. 이분이 이 말을 만드시게 된 그 계기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집이라고 하는 생태 이런 뜻하고 사이드 라틴 말로 이렇게 죽인다, 파괴한다 이런 뜻을 갖다 합쳐서 1970년에 만드신 용어입니다. 근데 이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된 계기는 베트남전 때 61년부터 71년 사이에 그 미군이 그 렌치 핸드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베트남 그 전역에 제초제를 뿌린 거죠. 제초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풀 뽑는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엽제 한 2천만 갤런을 뿌렸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드럼통으로 한 37만 개 분량의 고엽제를 뿌렸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다이옥신이 섞인 고엽제 가장 인간이 만든 강력한 독극물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이 독극물이 담긴 드럼통 옆에다가 이렇게 오렌지색 띠를 갖다가 둘러놨습니다. 완장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별명을 붙인 거죠. 미군이 이걸 뿌렸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적군인 베트콩에 숲속에 은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잎을 말려야지만 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적군과 또는 적군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도록 농작물을 갖다가 말려 죽이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목적은 당연히 달성을 했죠. 사실은 완전히 자연이 파괴되고 근데 그와 동시에 바로 이 약을 맞았던 사람들이 몇 달 내로 죽은 사람들도 수십만이 되고 또 각종 후유증이라든지 또 이게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현상.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제가 이제 베트남의 적십자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그 후손들 영향까지 치면 수백만 명이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죽거나 기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숲이 없어지고 또 농토가 초토화가 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280만 명 정도 되던 도시 인구가 이 71년에 이 렌치핸드 작전이 끝날 때쯤 되면 800만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시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해서 이런 현상을 갖다가 겔턴이 이제 에코사이드로 하고 명명을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도 보면요. 뿌렸던 사람들, 미군도 에이전트 오렌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미국 국방부 사이트 들어가면 그 당시에 에이전트 오렌지 때문에 후유증 겪고 있는 미군들이 지금도 신청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도 고엽제가 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고엽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던 지역이 베트남과 이 한국의 비무장지대다. 그래서 이 에코사이드 논쟁의 국제적 뿌리가 한국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갖다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금지시키자. 그 당시에 스웨덴의 올라 팔메라고 하는 이분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국가에 의한 전쟁 때의 환경 파괴를 이야기하다가 이 개념이 점점 커지면서 평시에 전쟁이 아닌 평시에 기업이나 국가가 대규모로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회복 불능의 환경 파괴하는 걸 갖다가 에코사이드로 부르자 해서 이 개념이 넓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갖다가 전문으로 캠페인을 하는 단체까지 생겼습니다. 스탑 에코사이드라고 하는 단체까지 생겼고 이 단체에서 하는 주요 캠페인이 이 에코사이드 문제를 국제형법의 핵심적인 국제범죄로 넣자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에코사이드 개념은 국제환경 레짐의 일부가 아니고 국제형사법, 국제형법의 일부로 넣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4대 국제 핵심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제노사이드라든지 반인도적 범죄라든지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 4대 범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5대 범죄로 하자. 사람들은 흔히 놀랍니다. 아니 환경 침해를 제노사이드나 반인도적 범죄 수준으로 넣자는 이야기인가? 그게 바로 이 운동의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지금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뉴른 헤이그에 있는 이 로마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법을 갖다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고엽제 같은 이슈, 그런 이슈만 가지고 이 에코사이드가 문제되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인간계와 생태계 모두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환경 파괴, 대규모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 세계가 확 바뀌어서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가 극심해진다든지 그런 것까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에 어떤 기후 위기가 심해져서 홍수나 뭐 등등으로 재난이 심해지는 그런 것까지를 지금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에코사이드와 원래 국제형법에서 이야기하던 제노사이드 개념이 합해져서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 연계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고, 이런 것만 연구하는 녹색 범죄학이라고 하는 학문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국제 제노사이드 연구 학회에서 이 기후 위기가 제노사이드 문제로 봐야 된다. 전형적인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를 연결시키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이 인권 또는 대규모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제노사이드 연구 영역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한국에서 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대규모 이런 식의 장기간의 에코사이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하기는 힘들지만, 소규모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기업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팜유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면적을 갖다가 다 밀어내고 여기에다가 인공적으로 야자수를 심고 조림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걸 또 한국의 정부, 특히 산림청 같은 데서 대규모로 특혜 금융을 주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132억, 대상홀딩스 95억, 포스코 인터내셔널 49억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기업들이 대규모 에코사이드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특혜 금융을 주고 융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 지역의 숲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다 씨를 말리게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산속에 살던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원주민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남자들은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노동자로 몰리게 되고, 여성들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아이들도 강제노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성폭력 같은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이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집단에 대한 말살, 문화적인 파괴까지도 연결되는 현상. 이거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쟁 때 소개 작전하는 거 하고 대기업이 이제 플랜테이션을 대규모로 크게 하는 것과 이게 결국에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은 인권 담론하고 생태 담론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네. 아니, 나는 조여조의 교수가 인권 담론을 주로 하시다가 그 생태 담론으로 확장해 오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그 구체적인 사례를 쫙 얘기하시는데, 이 책에 나온 것의 몇십 분의 1에 불과하고, 또 아시는 거에 또 몇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참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가 조금 착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 많은 사례를 언제 다 알 것이며 공부할 것인가. 근데 조혜저 교수가 이걸 쫙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니까 내가 참 편하게 무지를 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마움을 한편으로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생태계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유식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 참 난망하겠다 하는, 잘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는 가령 이제 생태계 담론, 에코사이드가 그게 그냥 환경 파괴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다, 인간이 저지른 범죄다. 이거는 사실은 인권 담론과 생태 담론의
행복한 결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태 담론이 자칫하면은 인권 담론에 흡수되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권리 개념으로 처리되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어떤 발상의 전환을 늘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권리 담론 속에 생태 환경 문제를 편입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인류세 문제고, 또 다음 신간에서도 이제 그걸 다시 다루시는데, 그것도 조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이게 개념적으로 과연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죠. 생태 담론이 인권 담론에 혹시라도 이렇게 흡수된다거나 이게 환원될 우려가, 물론 이제 이 개념을 굉장히 커진다면 그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겨우 꺼내는 것도 어려운 그런 그 지경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런 그 권리 담론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남미의 그 북서쪽에 이렇게 있는 에콰도르가 전 세계에서도 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로 이렇게 유명한데, 이 나라가 2008년에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에다가 자연의 권리 이런 걸 넣었거든요. 이걸 넣어놨는데 이게 일종의 그냥 들어가 있었던 그냥 조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콰도르 그 해변에 맹그로브 숲이 있는 그 해안에 양식업을 많이 한답니다. 새우 양식을 많이 하는데, 에콰도르 환경부에서 양식업자들한테 당신들이 너무 환경 파괴를 많이 하면서 양식업을 하고 있다, 이거 옮겨라 라고 했더니, 어떤 양식업자가 이건 내 재산권 침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환경부와 양식업자가 이렇게 법적으로 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1심에서도 환경부가 졌고 2심에서도 환경부가 졌는데,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원래 우리가 신헌법에 있었던 자연의 권리를 갖다가 살리자, 그래서 이 생명 중심주의적으로 보려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이 생태계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맹그로브 숲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천성산의 도롱뇽 맞습니다. 문제, 그거하고 그 결과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헌법에는 자연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소위 도롱뇽 소송에서는 졌죠.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그러나 우루과이 헌법에는 제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사법화돼가지고 법정에서 다퉈야 되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참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나는 인권 자체도, 인권이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너무 권리 위주로 자꾸 정의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근대 체제의 소산 아닙니까? 근대 담론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시기로 하죠. 네. 자연, 생태까지도 포함하는 식으로 넓히는 것 자체도 일종의 근대의 어떤 적응과 극복의 어떤 그 연결 지점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말은 자연의 권리라고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비인간 존재들한테도 법인격을 주자 이거거든요. 그 리걸 퍼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자. 근데 사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게 뭐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학교, 대학도 그렇고, 또 사실은 제가 보니까 큰 선박, 배 같은 경우에도까지도 법인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권리 담론에서 보면, 그렇다면 비인간 존재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얘네들이 법적 대항력을 가지는 어떤 주체로 만들어주면 최소한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인간이 자연의 권리를 준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그 자연을 파괴하는 다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게 자연의 권리 주면 그러면 모든 인권의 모든 종류를 함께 인정해 준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한테 투표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자의 종적인 생존에 적합한 권리,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최적의 좋은 서식지에서 살 수 있다거나 또는 진화 과정에서 각 종이 태어난 자기의 존재론적인 어떤 그 번성을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조건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그런 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이해하겠는데요. 나는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하고 그걸 자연에게 권리를 주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가령 불교는 옛날부터 모든 중생을 귀한 것으로 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인간 중심적인 면이 있는 게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은 함부로 살생을 해서도 안 되고 자연을 지켜줄 의무가 그 수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승한 존재로서 또는 최량한 존재로서 그런 의무를 지는 거다 하고 가르쳐갔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준 거지만 그거를 근대의 그 법학적 개념으로 무슨 법인격을 부여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인간 중심주의를 진짜 탈피하는 거냐. 지금 모든 동물이나 뭐 자연에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그랬지만 그럼 무슨 권리를 어느 강이나 산 또는 어느 동물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하는 거고 그게 얼마나 침해되느냐 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인간이고 원래 권리 개념이라는 거는 인간의 천부의 권한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인간이 자기 권리의식을 가지고 싸워서 쟁취할 때 권리가 진짜 확보되는 거고 그걸 이제 주체화라 그러잖아요. 주체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생물이나 동물이나 동식물 또는 산하에 인간이 줘놓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 기술주의가 강화되는 면은 없나요? 그런 면이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생태라든지 또는 생물 보호 이런 측면에서도 이 권리 담론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걸 어쨌든 지금은 필요하니까 넣자라고 하는 입장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결국은 이 인간 논리가 이 전체적인 걸 갖다 더 강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확장되기 쉽다라고 하는 이 두 논리가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인데 일단 이 문제는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적응과 극복의 이중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대라는 세상이 법률의 세상이고 사법의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건 좋은데 어느 선인가는 이거는 당장의 일종의 응급조치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권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 발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강도 법인이 되고 산도 법인이 되고 망그로 숲도 법인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그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발상의 전환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자연의 권리는 강의 권리라는 것도 그래요. 강에게 뭐 투표권을 주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강의 권리라는 거는 강의 입장에서 보면은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사람 떠내려서 죽이는 것도 자연이에요. 예, 그 강의 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자칫하면 이제 깐죽거리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철학자들의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깐죽거리는 면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보통 사람 잘 안 따지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따지고 권리가 아닌 개념으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찾아 더 얘기해 보죠. 네. 어쨌든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주로 인간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던 권리 담론이
이 생물 물리적인 영역인 지구 시스템과의 만나는 그 교차점, 그러니까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생각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권리 담론이 어떻게든 지금 급하니까 이 문제를 갖다 조금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한 어떤 그 문제 해결식 그 방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인 측면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근대라는 세계가 권리 담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법적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니까 우선 일종의 응급조치로 그런 걸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자기만의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유정무정의 만물이 다 소중하다 하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하고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일부에서는 그 청지기 정신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이 이 지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우월한 존재고 이렇게 이 사건을 만든 총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책임지고 의무로서 이렇게 보살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강력한 한쪽 담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법적인 사법화랄까 근대의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그 사법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저도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새 책에서도 이 권리 담론을 법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실제로 이 법을 추진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실질적 효과만 다룰 게 아니고 그건 사실 일부다. 에코사이드를 갖다 국제형법에 그럼 집어넣으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노사이드는 수십 년째 지금 국제형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제노사이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표출적 기능으로 봐야 된다. 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사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노리는 효과는 상징적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에코사이드를 범죄라고 이렇게 지목했을 때 이것이 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이게 범죄라고 하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이네? 우리가 이 자연 파괴를 갖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효과를 갖다가 굉장히 낼 수 있다고 봐요.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지정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는 살인을 범죄, 호미사이드라고 그러죠. 살인을 범죄로 형법에 올렸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근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올려놓고 처벌할 건 할 땐 처벌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에코사이드를 형법상의 문제로 올려놓은 건 참 잘하신 일이다. 근데 이제 매사를 그런 식으로 권리와 처벌 그래가지고는 근데 적응은 될지 모르지만 극복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예. 저는 인권 권리 쪽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사실은 저는 사법적인 제도화에 상당히 주저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인권학자로서는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데요. 제 입장이.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텀블러 사용, 이렇게 다회용품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텀블러 사용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실제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연막이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텀블러가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이 텀블러 사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고 다녔던 노란 리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 나는 이 텀블러를 사용할 정도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지향점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사회적 천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표출적 기능으로서의 텀블러 사용은 엄청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권리 담론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기회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게 남을 계몽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표출적 기능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엔 또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어요. 저만 잘난 척한다. 지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냐 틀리냐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들고 다니느냐, 텀블러를. 이 사실은 이게 환경 문제 전체하고 생태계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불교에서 이제 사막 공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그 사막에 따른 3대력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큰. 하나가 정신 수양이고, 하나가 이제 사리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작업 취사, 실천적인 선택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텀블러 사용의 더 큰 의미는 표출적 효과보다도 자기 마음 공부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불교 연구가 그런 얘기 했지만은 이게 서로 성과가 없고 지구의 멸망을 방지하는 데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나 할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수양력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표출적인 효과도 있고 뭐도 있다 하지만은 그거 다 합쳐봤자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거를 솔직하게 깨닫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이제 사리 연구력이죠. 알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나는 이거밖에 못하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물러설 수도 있지만은 요 텀블러 대신에 내가 이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석탄 발전소 하나가 줄어들면은 텀블러를 뭐 수십만 명이 갖고 다니는 것보다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내가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 내 힘에 못 미치니까 뭐 그런 걸 주장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첫째는 자기 마음 공부를 위해서 소비 패턴을 바꾸는 일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하고, 둘째로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나는 것이며 이거보다 효과가 더 많은 작업은 어떤 것이 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연구력. 그런 다음에는 그 중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알아서 실행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다 하는 게 3대력을 갖췄다 하고 사막 병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권리 개념은 별로 안 들어가요. 우선은 이 세상에서는 권리인이 범죄 개념을 명확히 해가지고 처벌할 거 처벌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은 더 이런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